이슈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유럽중앙은행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25bp 정도 인하를 했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 오늘 시장이 얼만큼 반응해줄지 궁금한데요. 어쨌거나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올랐는데 예상만큼 유럽 증시는 크게 오르진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가 좋았기 때문인지 상승폭은 유럽 쪽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오기도 한 모습인데요. 오늘 좀 비교해보고 싶었던 일본장은요. 골든위크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투자하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로화도 급락했던 간밤인데 먼저 뉴욕과 유럽 증시 그리고 무엇보다 20의 기준금리 인하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 전해드립니다. 22가 간밤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역대 저점인 0.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는 이날의 기준금리 인하가 20인 의 압도적인 합의로 결정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유로화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양 의지 강조에 개장 초 보합세를 보이다 오름세를 키우며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이 오른 독일 증시는 마감가가 0.6% 상승 정도에 그쳤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유럽중앙은행의 부양 기조 강화와 지표까지 잘 나오면서 S&P 500이 다시 한번 1600시대를 목전에 두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반등했는데요. 다우는 0.9%, 나스닥은 1.3%가량씩 상승했습니다. 좋았던 지표를 보면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8,000건 줄어든 32만 4천 건으로 예상치보다 한 2만 건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5년 내 최저였고요.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도 388억 달러로 예상보다 큰 폭 줄면서 적자 규모가 3년 내 두 번째로 적었다고 합니다. 다만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감소로 적자를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 호재 우리 증시가 반등할까요? 반등폭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시장 분석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5월 3일 금요일 개장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공략주였던 인터플렉스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9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만 2분기에 또 기저효과 흑자전환 전망되고 있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가도 기술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인터플렉스 저점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 내년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6만 5천 원대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 있고 기저효과를 인한 전문기 대비 기저효과를 인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제시한 주가 대비해서 3% 이상 일단 목표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승부 종목이라 오늘까지 하루 더 보고 승패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더존 비즈온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존 비즈온은 전화적 관리 시스템 ERP 솔루션 기업이고요. 국내 ERP 시장에서 SAP에 이어서 3위인 오라클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사무소 시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고객 11만 기업을 확보하고 있고요. 중견기업 이상, 종업원 수 50인 이상을 말하는데 고객도 한 1만 명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ERP 유지 보수의 매출 안정성입니다. 더존 비즈온이 ERP 판매 시에 일시에 수령하는 라이센스 매출액뿐만 아니라 ERP 유지 보수 매출액이 ERP 매출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시장 규모가 51만 기업으로 추정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매년 5만 개 기업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ERP 판매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존 비즈온의 ERP 고객 대부분은 유료 유지 보수 계약을 맺고 있고 유지 보수 가입 업체 수는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유지 보수 매출액 비중이 2010년도 35%에서
올해는 대폭 증가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인데요.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 영화라든가 사진, 음악 이런 미디어 파일 문서 주소록과 관련된 이 사용자의 컨텐츠를 이 서버에 저장해 두고 이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 TV를 포함한 어느 기기에서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호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성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생산기관서 발행 건수가 2010년도 1,670만 건에서 2011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2012년도 103억을 기록했고 올해는 134억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 증가와 더불어서 최근에 더존 비지온이 그 사업을 춘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 신규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춘천에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했고, 이 클라우드 서버 임대뿐만 아니라 이 세무회계를 포함한 기업의 ERP, 보안, 백업, 여러 가지 이제 공인 전자 문서 보관소로서의 어떤 연동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좀 완료한 상황입니다. 가입자 확대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한 과금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 지난해 40억에서 올해는 110억대 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성장성을 둘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보전과 저평가 매출을 줄 수 있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전체적으로 ERP 유지 보수 매출 관련 이런 그 수익이 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올해 매출액은 1,440억, 영업이익은 270억, 순이익은 226억을 전망하고 있고,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15%, 영업이익도 2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30% 증가한 226억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상 EPS가 761원입니다. 현주가 PER 19배 수준입니다. 3년 평균 PER 25배를 적용하더라도 19,000원, 18,000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에서 오늘 도전 비전을 시가공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역시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 룰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더존, 비존이었군요. 강정훈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3일 금요일 우리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대요. 인하폭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 25bp 정도였습니다. 유럽도 올랐고 미국은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도 확 줄고 무역 적자도 적게 나오면서 같이 더 동반 상승한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할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입니다. 자, 개장이 이제 막 되었는데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곧바로 만나보죠. 플래닛 투자연구소에 계시는 황규섭 팀장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출발 상황 간단한 브리핑에 앞서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게는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황규섭 팀장님이 먼저 22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22 기준금리 인하 상당히 시장에는 좀 고무적인 성과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좀 미비했는데요. 그 이유는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재인 나조차도 22에 금리 인하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결국에는 20의 금리 인하는 시정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약간의 좀 미디근할 수도 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연 최고점을 갱신하고 역사적 고점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로감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그런 피로감을 한 번에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22 총재가 이런 말을 했죠. 오픈마인드로 모든 것을 대응하겠다. 결국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경기가 더욱 좋아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조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국내 증시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KT의 실적이 나온 모습인데요. KT 1분기 영업이익은 3,000
1,672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일 통신주가 급등을 한번 했었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KT의 실적이 나온 날 통신주가 또 한 번 급등할지 잠시 후에 개장 분위기와 함께 특징주로서 통신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개장과 동시에 KT에 나온 실적 전달을 해드렸고요. 우리 정 팀장님께서도 22 금리 인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뭐 이제 한은의 금통위는 내릴 수밖에 없다. 사면 초과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 있던데요. 일단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22 화폐 충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 그 증권 투자 상담사라고 뭐 잘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시경제 목록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폐 충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에서 많이 좀 황규섭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시장에서 이미 예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 그리고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예상이 됐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즉 화폐 충격이 좀 필요한데 만약에 금리나 좀 더 보태가지고 LT로 그러니까 3년 만기 대출이죠. 이 부분이 만약 10년을 연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과부채 국가에 대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나왔다면 시장에 좀 화폐 충격이 보이게 되면서 상당히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선반영됐던 그런 부분도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물적인 부분인데요. 일단은 실물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아직까지도 대출을 좀 기피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3차 LT로 그 3년 만기 LT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들이 어떤 실물적으로 퍼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중앙은행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푸는 걸 기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은행들이 시장에 기피를 하고 있는 이 현상을 풀어줄 만한 부분이 이제 20에서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22 유로존 이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이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거시적인 부분에는 화폐 충격 그리고 실물적인 부분을 봤을 땐 어떤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재정 정책이 나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간략하게요. 22 기준금리 인하 평가를 들어봤으니까 시간 관계상 짧게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일 연준의 양적 완화 유지 결정에도 사실 오르지 못했던 코스피가 오늘 22 결정에 상승 출발하고 있죠. 네, 상승 출발은 하고 있지만 약간 뭐 시측과보다는 약간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돌아왔나요? 지금 투자자별 종합 살펴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소에서 61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이 한 30억 정도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1%,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서 1% 내외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선에서 머물고 있고 오늘 뭐 통신주 얘기 이따가 잠깐 하겠지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한 KT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상승. LG U+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코스피 개장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플러스 출발. 예. 일단 뭐 하락 마감을 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0.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560포인트를 좀 지켜줄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재 동반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그 이틀 연속 1,800억 정도 넘는 매수를 보이게 되면서 개인만 고급 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은 과연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메가스타 리테움,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니케이는요, 오늘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본은 골든 위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황금기에 다들 아주 여유롭게 좀 휴가를 좀 즐길 만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일본 증시는 오늘 열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20의 기준금리 인하가 원달러 환율 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개장 분위기 궁금한데요. 22 영향력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예, 현재 달러 시장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0.9원 하락하여 1,107원에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22의 정책금리 인하와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호조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066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114달러를 기록했으며 엔달러는 97.93엔을 거래되어 전일 대비 0.54엔 상승하였습니다. 22는 전일 정책금리 레피금리를 기존 0.75%에서 0.5%로 인하했으며 하루짜리 대출금리 역시 1.50%에서 1%로 50bp 인하했습니다. 또한 22가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예금금리 역시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 역시 유로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또한 주간 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8,000명 증가한 32만 4천명을 기록하며 지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미 경제지표 호조가 최근 진행되던 달러화 약세 흐름에 제동을 걸며 유로화 약세를 지지하였습니다. 다만 금일 발표되는 4월 미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유로, 달러, 엔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1,100원 선에서 지지력을 시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장 초반 상당폭 하락하다가 장 중후반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개입으로 인해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고 전일 엔달러 역시 98엔 부근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금일 역시 1,100원 선을 만약 하향 돌파한다면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20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다소 약화된 것도 1,100원 선 지지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어서 달러 환율의 상승 여력 역시 크지 않다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096원에서 1,11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100원에서 전일에도 막판에 스무딩 오퍼레이션 영향으로 지켰는데 오늘 또 정말 종가상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잘 봐야 되겠군요. 김수만 연구원님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1,964포인트 정도이고요. 코스닥은 562선, 양시장 모두 다 0.3%가량씩 강보합세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수의 작전 타임 들으시겠는데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준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한 데다 20에선 결국 금리를 내렸군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1960에서 70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외국인의 수급으로 돌파하는지 체크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며칠 1960에서 70포인트 저항 라인, 이 저항 라인이 그물에 걸린 것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모습이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로 올라왔다기보다는 기관 쪽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지만 61선의 강한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밀리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22호재로 상승 출발하면서 저항권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우리 증시가 상당히 목말라 있는 게 외국인의 수급인데 기관만 최근에 들어서 주구장창 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쭉쭉 나와줘야 저항도 좀 돌파를 강하게 하고 그동안 글로벌 증시하고 디커플링화 되었던 부분을 일정 수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로 인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환율이라든지 금리 인하 카드를 빨리 꺼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입질 수준의 매수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증시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추경 예산 편성이나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이런 경기 부양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기 저점에 대한 확인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뭐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 증시는 1970포인트의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안착해 줘야 5월 증시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단기 조정권에 좀 들어간 모습이었죠.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면서 5일선까지 좀 이탈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뭐 5일선 562포인트에 현재 뭐 딱 걸쳐 있는 모습인데 안착하는지 여부가 오늘장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제가 봤을 적에는 567포인트. 그러니까 코스닥 이번 주 주봉에서의 시가죠. 567포인트를 종가상 유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정권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정말 오랜만에 안철수 관련주들 좀 올라주었죠. 그동안 안철수 관련주들 상승 모멘텀 없이 수급이 좀 꼬인 모습이었는데 신당 창당설이 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랩이라든지 링네트,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다물멀티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SNS 관련주들 가비야, 이루온, 인포뱅크, 한일네트워크 이 정도인데 이 안철수 관련주들이 신당 창당설로 좀 움직이는데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한다면 바로 재료 노출로 보시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해서 차라리 이쪽으로 매수하실 거면 실적이 좀 겸비되는 종목들 위주로 빠른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관련주들하고 바이오주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차바이오엔, 인피니트 헬스케어, 마크로젠, 인성정보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이쪽 거의 4월 내내 말씀드렸는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고가가 나왔죠. 헬스케어 종목들도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급등 그리고 플렉서블 종목들 중에서는 STI, 상보, GMS 그리고 하이셀, 아이컴포너트 이 정도.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랬던 게 대선 끝나고 재료주라든지 정부 정책 실질 수혜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대선 때는 인맥주다, 정책주다 해서 뭐 너도 나도 급등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 증시에는 실적이 겸비되면서 정부 정책하고 재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업종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하든 중기 매매를 하든 이쪽 위주로 포트를 잡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들 중에서 뭐 통신주들 LGU 플러스, SK텔레콤 이제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형주의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코스닥 중소형 통신 부품주들도 수급발로 좀 움직여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체크하시는 것도 유리하겠죠. 뭐 솔리드라든지 KNW, 이노와이어, 웨이브 일렉트론 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셔서 대형주에서 코스닥으로 수급적인 측면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두호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개장한 지 15분 흘렀고요. 간밤에 22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시장이 강보합세 정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제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나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신주부터 살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거의 개장과 동시에 KT의 1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통신 3사의 1분기 실적은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KT 실적 나온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매출은 한 6.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673억 원으로 36% 정도 좀 급감을 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126억 원으로 좀 전년 대비해서는 YOY로는 한 47.6%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업종을 살펴보실 때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3사가
3사가 다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50%가 넘는 과점을 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가 한 30% 정도, LG U+ 같은 경우에가 20% 정도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LTE 시장으로 넘어오면 좀 다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약간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약간 늦어지면서 LG U+ 쪽에 이제 LTE 가입자를 좀 뺏긴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실적과 연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을 했죠. 1분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흑자 전환을 했는데, LTE 투자가 선투자가 들어가면서 KT에 있는 가입자라든지 SK텔레콤에 있는 가입자를 LTE 가입자로 많이 끌어왔다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무한요금제, 음성통화라든지 데이터 무한요금제를 가장 먼저 출시함으로써 가입자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 U+ 뭐 장중 2% 정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또 보합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성장률로 본다면 당연히 LG U+가 탑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LTE 쪽에서 이제 힘을 내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LTEA라는 쪽에 좀 투자를 하는데, LTE 어드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3G와 4G의 중간당에 한 3.5G 정도 되는데, 이제 결국에 4G로 완벽한 4G로 가기 위해서 SK텔레콤에서 좀 선투자가 나온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RRH 중계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도 좀 수주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통신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SK텔레콤은 또 올라서 52주 신고가. 지금 사는 건 좀 아무래도 무리일까요? 아무래도 뭐 업종이 아무리 좋아지고 수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차트 보시면은 뭐 근 3일 내에 10몇 %가 이런 대형주가 10몇 %가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림목 조정이 왔을 때 5일선을 타고 온다든지 10일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라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오늘 고려아연이 4% 이상 오르는 등 상품주가 좀 강세를 띠는 것도 같고, STX 그룹주는 오늘 신용 등급이 뭐 깎였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던데 다시 한번 급락입니다. 그 밖에 BW 소식들도 있고요. 또 제약주들 가운데 추징금에 이렇게 부과받았다는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거래소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치보다 부합을 했죠.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부합했다는 것은 기존의 컨센서스를 좀 내렸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 내린 것에 대해서 부합을 했다는 거지, 옛날에 잘 나갈 때처럼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들도 살펴보시면은 실적은 잘 나왔을 때 목표가 자체는 좀 줄인다고 나왔죠. 하지만 이제 수급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바닥권이었던 뭐 25만 원 선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실적에 대한 우려였죠. 금값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꿔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지금 4.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값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원자재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 한번 살펴보시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르고 있고, 뭐 CJ젤네 같은 경우는 좀 내리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어제는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그 조정은 워낙에 생각해 보시면 메일유업이라든지 뭐 빙그레라든지 워낙에 중국 시장 쪽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중국향 기업들이, 소매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상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렸죠. 상품 가격이 올렸을 때 그때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것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은 다시 이제 하방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입하는 원자재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이제 환율이 내려가야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환율도 하방 안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결국에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모멘텀이 있는 뭐 메일유업이라든지 빙그레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BW 소식이 있는 한진해운과 또 캠시스 같은 종목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코스맥스는 또 미국 진출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이 미국 진출이라는 게 어떤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있다고 하는데 한진 해운부터 잠깐 보죠. 뭐 해운 쪽은 너무 안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최저가가 뭐 7,85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8,200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2.5%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상승은 BW 발행이 돼서 단기간에 유동성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지 뭐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해운업종이라든지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STX 그룹 쪽이라든지 네네. 계속해서 이제 뭐 조선업종, 해운업종 계속해서 뭐 BDI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있고 상품에 왔다 갔다 해야 뭐 운임이 상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고 이런 거 빅사이클이 좀 돌아야 될 텐데 빅사이클이 돌기에는 아직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신조선이 나와 있는데 그 신조선이 운행을 하고 많이 해야 이제 교체 수요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신조선 자체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배 운행 주기가 뭐 5년에서 7년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운영을 안 했으면 당연히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부분 생각하면 아직까지 사이클이 돌기엔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계속해서 뭐 그 경기 자체가 뭐 좋아진다 말은 있지만 계속 경기가 좋아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상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BDI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뭐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시총 1위 가운데 셀트리온, GS 홈쇼핑 등이 좀 부진하기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엔터주의 급락 그리고 안철수 테마의 상승이 참 대비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SM도 그렇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2% 넘는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급락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뭐 급락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에 대한 현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SM 같은 게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5만 원 정도 갔던 주가가 지금 현재 4만 원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뭐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 상당히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여러 가지 한번 이유를 찾아봤는데 뭐 1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어떤 과민한 반응이라는 얘기가 좀 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이유를 현재 못 찾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어떤 그 과매도권, 어떤 세력의 어떤 과매도권에 좀 들어갔다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업황적인 논리로는 아직 어떻게 뚜렷한 설명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1분기엔 조금 일시적으로 그 하락이 있겠지만은 뭐 2분기, 3분기에 좀 기대를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8월달 뭐 콘서트에서 150만 명 정도 뭐 동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엔저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에서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2분기부터는 점차 조금 소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도 좀 찾아봤고요. 그렇지만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부분들은 좀 상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가총액에서 그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코스피 쪽으로 어떤 매기가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젠틀맨 노래가 나왔는데 5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순위가 올라가면 주가도 또 오르는 겁니까? 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 않을까요? 예. 지금 지금 오늘 DI가 또 다시 한번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전에 그 싸이에 대한 앨범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오로라든지 그리고 하이트질러, YG 엔터테인먼트, DI, DID 이런 종목들을 짚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는 건 아직까지는 테마라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앨범 출시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테마성 흐름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어떤 실적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DI라든지 그리고 오로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했지만 테마성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전일 수급 특징주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사실상 코스닥에는 기관의 매물도 상당히 이틀 연속 많이 나왔던 그런 날인데요. 거래소부터 수급 특징주 차례로 살펴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들려드립니다. 자, 전일 거래소에 대한 수급 특징주인데요. 먼저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했나 살펴봤더니 LG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이 KT였고요. 그 다음이 SK하이닉스였고 SO일, NHN 순으로 팔았습니다. 산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LGU+, KT는 팔고 LGU+는 산 게 나오네요. 결국 기아차도 샀고 코덱스 200과 삼성화재도 매수했습니다. 그 밖에 기관의 매매를 좀 보니까요. 자, 기관은요.
매수 쪽을 먼저 보시면 KT를 샀습니다. 외국인은 KT를 팔았지만 기관은 KT를 사고 그 밖에 현대모비스, 삼성전자는 어제 같이 매수세가 들어갔군요. 기관은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을 샀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LG유플러스를, 기관이 전일 KT와 SK텔레콤을 샀고요. 재미있는 것은 LG전자를 외국인도 팔았는데 기관도 팔았고 기관은 LG디스플레이도 같이 좀 정리했습니다. LG그룹주들이 한때 제일 잘 나가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을 뒷받침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LG전자에 대해서 양매도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좀 LG그룹주 중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향후에 실적은 기대가 되고 휴대폰의 뭐 남미 판매라든지 북미 판매라든지 다 기대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1950선 아래에서 1900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도 상당히 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뭐 9만 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던 모습을 막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1선 따라서 뭐 추종 매매 하시는 것도 지금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주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인 같은 경우에는 KT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좀 샀던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급등을 할 때 통신주 자체가 좀 좋아질 때 좀 종목을 좀 갈아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유플러스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G전자는 마찬가지로 계속 팔았고 뭐 LG디스플레이도 좀 팔고 있지만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종목에는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앞으로 향후의 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고객사에 대해서 의존도가 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괜찮다. 그리고 이제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공면형 TV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은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장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에 좀 변화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적 주원으로 오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약간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자체가 누적으로 한 2조 6천억 원 정도 쌓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줄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순매도가 좀 745 계약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물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이 좋지 않을 때 4월달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선물도 팔고 현물도 팔고 지금 양쪽에서 팔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좀 악화를 시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일장이라든지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말부터 해서 본다면 현물 같은 경우에 선물 이렇게 양매도를 포지션을 자체를 잘 크게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 이제 선물 계약수의 좀 감소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포지션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의 1950선에 대한 하방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약간의 좀 더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포지션 변화, 특별히 선물 쪽에서의 환매수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조언까지 확인해 볼게요. 네,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이틀 연속 매도가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판 걸 보면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셀트리온, 그 다음에 SM, 파트론, 그리고 게임빌, 솔브레인 이런 순서로 팔았는데요. 매수한 종목은 오른쪽에 보여지는 대로입니다. 이어서 기관도 전일 팔았으니까 역시 기관의 매매 동향도 한번 코스닥 기준 살펴보죠. 네, 기관이 판 것도 역시 SM 그리고 컴투스, 게임빌, 컴투스 빼고 SM하고 게임빌 결국 같이 팔았네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 상위가 SM, 컴투스 순으로 그 전에 팔았던 것과 동일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한 종목은 마치 거래소에서 통신주가 강한 것처럼 SK 브로드밴드가 참 강한 모습인데 기관이 전에 그렇게 많이 팔면서도 SK 브로드밴드는 매수했다는 것 특징이 되겠고 삼천리 자전거도 기관 종목인가 봐요. 네 번째로 많이 샀네요. 네. 일단 저는 좀 매도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외국인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SM과 게임빌, 어제 시장 급락을 좀 이끌었던 게임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쪽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은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되는 종목은 저가 매수에 나서지 말라는 말씀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겹치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이냐면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메디톡스하고요. 그리고 모두투어가 지금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두 종목이 외국인 쪽 수급보다는 기관 쪽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관 매도로 인해서 좀 주가가 주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항상 그 눈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급 주체에서 영향을 받느냐 그걸 보시면서 그 수급 주체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맞는데 메디톡스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관의 매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접근 관점에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SM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는 8.7% 급락했었고 전일도 한 7% 정도 급락했는데 아마 개인분들은 8% 급락한 날 네. 이거는 그 다음날 오른다 그런 분들 많았을 건데 어제 또 한 번 급락하는 바람에 네. 소위 말하는 뭐 그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핫다 이런 개념이라 봐야 되겠죠. 급락하고 난 뒤 일시적인 반등 이런 부분을 노리셨던 것이 아닌가 좀 유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전략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매수하는 건 말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전략이 틀렸을 때가 좀 중요한데요. 그런 전략이 틀렸을 때는 바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대응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관 매수 종목을 한번 보게 된다면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삼천리 자전거, 이오테크닉스 시장과 상관없이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과 연동된 어떤 매매 포인트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오늘장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코스닥 560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신 말씀은 코스닥 560포인트 이탈 시 트랩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즉 속임수 구간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게 되면서 560포인트 돌파, 그래서 570포인트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3일 연속 지금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즉 이전에 3월 말에도 그랬듯이 지금 현재도 음봉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최소한 기간 정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랩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좀 대비를 하시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코스닥 560선 이탈 시 매수는 조심하라. 매수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22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코스피 위주로 막 돌아가는 그런 시장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코스닥 지금 조금 더 눌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조정식 매수보다는 좀 조심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 보면서 거래소에 조금 눈길을 더 두시면 좋겠습니다. 황규섭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영되는 서울경제TV 간판 프로그램이죠. 바로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를 점검하고요. 또 공략주와 관심주도 AS하는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정대희 멘토와 안성준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현재 두 자릿대 수익률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인터파크와 테크윙인데요. 각각 13%, 14%대의 수익률입니다. 의견은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고요. 또 코스맥스 역시 눈에 띕니다. 이 목표가 도달한 뒤 입절 처리한 모습입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는 오늘 인터플렉스가 있네요. 이어서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현재 인피니티 헬스케어와 KZ 이니시스 3%와 8% 각각 양호한 수익률입니다.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고요. 오늘 신규 편입한 종목으로는 빙그레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어제 출연자들의 오늘장 승천주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정대희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2분기부터 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바로 인터플렉스 오늘 추천하셨습니다. 매수가가 44,200원, 목표가가 48,550원, 손절가는 41,000원입니다. 이어서 안성준 멘토의 추천주 살펴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 수혜와 또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빙그레 오늘 추천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2만 5천 원,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5,700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종목의 현재가 흐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인터플렉스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인터플렉스는 약보합권입니다. 주당 300원씩 밀리며 45,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빙그레 살펴보겠습니다. 빙그레는 현재 보합권입니다. 13만 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빙그레 추천해주신 안성준 멘토님 연결해 자세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빙그레 추천해주셨는데 현재 매수가에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야 하는지 오늘장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짜주시죠. 예, 그 빙그레를 제가 12만 5천 원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2만 5천 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고요. 이게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따라잡거나 위에서 섣불리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음식료들이 그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옥석가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빙그레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재도 있지만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좀 보수적인 시각 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제시해드린 매수가 12만 5천 원 계속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안성준 멘토님께서는 이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ECB가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예상폭만큼 예상했던 타이밍에 내렸습니다만 코스피의 상승폭은 현재 0.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올까 기대를 걸었는데 일단 선물 조금 팔고 현물도 지금 아주 쬐끔 거의 안 산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의 상승폭도 줄어서 1960선에 턱걸이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ECB 통화정책의 분석도 오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 금리를 내렸던데 이제 확실히 유로존은 이번 ECB 통화정책 회의를 기점으로 긴축에서 성장으로 가는 거 맞나요?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ECB 통화정책 회의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총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각국의 17 유로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서 결국은 긴축보다는 성장 쪽에 무게가 실렸다라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일단 시장에서는 예상치만큼 하회를 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소기업에게 단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ABS 시장 지원 방안이 아직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시장에서 좀 기다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외에도 예치금리,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ECB에다 예치하는 그 돈에 대한 금리를 한 0.25%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로 돌리는 작업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번 더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그것까지 된다면 유로존은 일단 그 긴축이 아닌 성장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부양책까지 유럽 쪽에서 나올 가능성 얘기 들어봤는데 이렇게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관심은 우리 한은의 금통위로 쏠립니다. 사실상 사면 초과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달에 금리 내릴까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뭐 김진수 총재는 계속해서 그 금리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유로존이 2008년 이후 긴축을 진행하면서 자산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결과가 너무 미비하고 경기 침체가 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21개월 이상을 그 침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또 그 논리적 근거가 됐던 케네시 로커프의 부채 시대의 성장에 대한 논리도 오류가 났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축을 주장한 유로존이 바뀐다면 우리나라도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계속 내세웠던 김준수 총재 입장으로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4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 간에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4대3가 결국 3대3이 됐고 마지막 한 표는 김진수 총재가 동결에다가 표를 던져서 4대3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그 금통위 간의 어떤 전쟁이 있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번에 유로존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금리 인하의 압박감을 받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순이었다고 판단한다면요. 이번에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아마 베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이 사실 어느 나라보다 좋습니다. 부채 비율은 36%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독일도 90%고요. 전 세계가 100% 안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꼭 빚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라면 사실은 소폭 개선보다는 확연한 개선을 노려야 되죠. 또 한국은행이 아무리 독립을 원한다 할지라도 나라 경제가 엉망이면 독립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약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잠깐 추가적인 질문인데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를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때마침 일본이 휴장이라. 일본 쪽 입장으로서는 좋을 상황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유로존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가 돼버리면서 유로존 경기가 더 침체가 됐거든요. 결국 유로존에서 환율 전쟁에 가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로화의 약세를 추구하는 적정한 수준까지 약세를 추구하는 전략이 아마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먼저 선빵을 날렸던 일본 입장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 전쟁에 가담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한국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어쨌든 유로존이 환율 전쟁에 이제 참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도 수출이 좀 더 줄어들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게요. 엔저 유로화 강세 때문에 유럽 쪽에서 이익이 좀 마진이 좋았었는데 유럽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요.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HS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 절반 이상이 2분기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한 57% 정도가 그 2분기 주식을 이제 비중을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물론 네. 1분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50% 이상의 모습인데요. 특징은 뭐냐면 북미 지역보다는 이머징 마켓에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머징 마켓은 이제 아시아 쪽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북미 지역은 75%에서 50% 정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다면 이제 조만간 아시아 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금리 인하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가 그 엔화에 대한 약세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통화 정책을 하는지에 따라서 해외 자본이 국내 장으로 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으로 몰리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무디스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는데 지금까지 분석은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를 조장한 어떤 기관으로 본다면 결국 그 신용평가사가 가장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용평가사는 각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나라의 신용등급을 매기면서 거기서 수익을 가져오는데 신용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무디스가 예를 들어서 무디스의 지분을 버핏이 가지고 있는데 버핏이 그 지분을 버려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버핏은 이제 뭐냐면 무디스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가가 만약에 전 세계 그
주가가 달리게 되면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죠.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질주를 엄청나게 하죠. 앞으로 주식시장은 신용평가 기간에 그의 제 역할을 못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도 막을 수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데 포인트를 맞추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버핏이 무디스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시장의 어떤 버블이 대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ECB의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된 날 우리 김동섭 이사님께 오늘장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이렇게 막 전폭적으로 사고, 저는 사실 가장 의아했던 게 아무리 뭐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유럽 증시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다는 인상을 못 받았고, 지금 현재도 외국인 말씀하신 선물 쪽의 환매수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오늘 지금 외국인이 좀 벌써 3,000개 넘게 선물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저거 이제 기관이 받아가고 있어요. 기관이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로 본다면 이제 기관들의 오늘 힘을 막판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본다 그러면은 알려진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저께 아마 유로존의 매도세가 빠져나가는 날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 하나만 안 되고 ABS가 돼야 되는데 ABS는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빌미로 일단 주가 하락에 배팅했던 매도세가 빠져나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 빠져나갔다면 이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어저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 지금은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잘못 봤는데 금액을 봤는데 선물은 외국인이 1,100개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이따가 쇼커버링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장도 조만간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를 극복해내는 상황이 아마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로존은 어저께 상승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앞으로 주가가 빠지거나 이런 쪽으로 보실 게 아니라 향후 주가가 계속 출발하기 전에 잠시 포지션 정리가 이루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언 듣고 나니까 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우리 이사님 말씀 듣는 동안에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이 더 줄어서 1960선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아직은 플러스인데 외국인들이 팔지만 오늘 자동차 쪽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